저자님 그 책에 앞에 이제 저자 소개를 보니까 흥미롭더라고요. 이것도 책의 제목만큼이나 네, 20살에 창업을 하셨다가 네, 주식 투자로 방향을 전환하셨다고 하셨어요. 네. 이게 어떤 좀 계기가 있었던 건지 궁금하더라고요. 네, 이제 대학생 때 이제 자본이 없으니까 창업이 제한적이었는데요. 그때는 이제 홈페이지를 제작해주고 네이버나 다음에 이제 등록해주는 게 인기였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홍보도 해야 되니까 이제 홍보도 전문적인 이제 전단지 아주머니한테 맡겼어요. 그 협회에서 뭐 업체들 협회에서 모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단지 아줌마한테 맡겼는데 갑자기 전단지 아주머니도 2시간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이게 20살이니까 좀 컨트롤하기 어렵구나. 그리고 프리랜서 업체에서도 이제 돈을 받고 제작을 안 해주는 거죠. 기간을, 만기를 안 지키고 또 사장님은 잔금을 또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게 너무 어렵다, 사업이. 그래서 있는 와중에 또 여기서 이제 자동화가 들어와요. 클릭 3번이면 홈페이지도 만들어주고 네이버 등록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나는 이제 너무 어렵다. 차라리 이제 네이버 주식을 사서 내가 네이버가 돼야겠다 해서 이제 네이버 주식을 사게 됐죠. 아, 사셨어요? 네, 샀는데 제가 바로 팔았어요. 갑자기 이제 구글이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러셨군요. 네. 아, 그거 지금까지 갖고 있었으면 진짜 대박이었을 텐데요. 아, 그러면은 창업 경험도 있으시니까 네. 이게 창업에 비해서 주식 투자에 좀 좋은 점이라는 게 있을까요? 예, 제가 이제 홈페이지 제작을 했을 때는 이제 누구나 다 했어요. 홈페이지 제작을. 그래서 경쟁이 너무 심하고 자동화도 갑자기 들어와 버리니까 이제 운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네이버는 이제 줄 서서 이제 검색 엔진 등록하는데 10만 원씩 받고 또 검색 엔진 광고하는데 또 광고비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차라리 네이버 같은 독과점 기업을 창업하는 게 낫겠다 했지만 제가 사실 자본과 기술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주식 투자는 제가 바로 독과점 기업의 주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인 거죠. 그리고 혁신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바로 애플이나 테슬라, 구글, 넷플릭스, 아마존 창업할 자본도 기술도 없지만 주식 투자는 이제 이런 곳에 주식을 매수함으로써 주식의 주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바로 창업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이제 창업에 비해서 창업을 하면 제가 혼자 다 해야 돼요. 아무리 전문가를 고용하더라도 체크도 해야 되고 수금도 받으러 되고 홍보도 하고 해야 되는데 주식 투자는 주임, 대리, 과장, 뭐 이사, 사장님까지 저를 위해서 일해주니까 엄청 좋더라고요. 아,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증권사 쪽으로 진로를 좀 변경하신 건가요? 네, 그쵸. 이제 증권사 쪽으로 간 이유는 이제 주식 투자는 이제 제한이라고 하나요? 무제한이잖아요.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그래서 이제 저도 그거를 발견하고 이제 주식 투자를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겠다 해가지고 이제 증권사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러시면 이제 한 15년, 20년 이 정도? 네, 20년 정도 투자를 했고요. 네. 이제 회사 다닌 지는 한 15년 정도 됐어요. 아, 그렇게 하셨군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 정말 많은 그 투자 사례도 보시고 상담도 하셨을 것 같은데 혹시 그 가운데 좀 크게 느낀 게 있다면? 네, 저희가 이제 입사했을 때 보통 이제 상담을 해보면 이제 당연히 이제 고객들은 이제 예전에 삼성전자 얼마에 샀으면 지금 얼마일 텐데 뭐 LG화학, SK 하이닉스, 뭐 네이버 그때 샀으면 지금 얼마일 텐데 이런 후회를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삼성전자 너무 빨리 팔았다. 네이버 너무 빨리 팔았다. LG화학 너무 많이 팔았다. 다 이 일찍 매도를 한 거에 대해서 후회를 하시더라고요. 아, 고객분들이요? 네네.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매도 자체를 이제 후회를 하는 거죠. 그냥 계속 보유했으면 큰 수익 났을 텐데 하면서요. 근데 이제 재밌는 건 증권사에서 제일 수익률 좋은 계좌가 무엇인지 아세요? 뭐, 투자를 좀 팔지 않고 가져간 사람? 아니요, 이제 바로 이제 자녀들 계좌예요. 아, 그래요? 네, 이제 고객님들보다 자녀분들 계좌 수익이 훨씬 좋아요.
왜냐면은 이제 자녀들한테 증여를 하고 주식 매매를 했었는데 그렇구나. 이제 판례가 주식 매매를 너무 많이 하면 증여로 안 본다는 판례가 이제 나왔어요. 본인 계좌로 보는 거죠. 그래서 고객님이 그때부터 이제 증여를 하고 매매를 못 해요. 그러다 보니까 20년, 30년 생존할 기업에 투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들 뭐 삼성전자, LG화학 투자하면서 자녀들 계좌가 가장 큰 수익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저의 자산도 한번 살펴봤는데요. 저도 이제 초과 수익을 올리려고 단기로 매매한 계좌보다는 그러세요? 세액 공제로 이제 그렇구나. 받으려고 한 S&P 500 수익률이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왜 좋은가 봤더니 저희가 이제 제가 가입할 당시에 이제 세액 공제를 받고 20, 30년 후에 차질 거니까 안전하고 오래 보유할 수 있는 종목을 이제 선택하다 보니까 이제 S&P 500을 선택해서 제가 이제 가입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뭐 연금이나 노후나 자녀 이런 쪽을 생각하면 네, 그렇죠. 이렇게 계속 들춰보는 것도 아니고 네. 장기적으로 처음부터 시작하게 되니까 네, 생존을 해야 되니까 생존할 기업을 이제 찾다 보니까 이제 S&P 500을 찾은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이제 데이터도 보시고 15년, 20년 상담하시면서 보니까 네네. 실제 그렇게 나온 거네요, 결과가. 네, 그렇죠. 그렇구나. 그러면은 이 주식 투자를 할 때 보통 종목을 되게 우리가 치중을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종목 선택도 뭐 어느 정도는 중요하긴 하겠지만 그것보다 보유 기간이 중요하다. 네, 그때 이제 깨닫게 됐어요. 고객님과 상담을 하면서 보유기간을 깨닫게 됐고, 이제 자녀들 계좌가 수익률이 높은 것도 이제 깨닫게 됐고, 저의 이제 세액공제 펀드로 가입한 S&P 500 펀드가 수익률이 좋다는 걸 깨닫게 되면서, 아무리 좋은 종목도 이제 오래 보유하지 않으면, 오래 보이지 않고 매매하면 수익이 안 나구나를 깨닫게 됐죠. 제가 이제 네이버를 그때 가지고 있었으면 엄청난 수익이 났겠죠. 그래서 이제 주식은 매매가 아니라 보유 기간에 나온다는 걸 이제 깨닫게 되고 이제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책에서 50년 정도 가져가면 어떤 종목이 좋을지, 어떤 그 상품이 좋을지 연구하셨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유 기간을 이제 길게 가져갈 종목이 뭐냐를 연구했어요. 그래서 50년도 좋고 이제 영원히 가져갈 거. 그래야지 이제 수익이 높아지니까요. 그래서 지수 상위에 투자하는 이제 S&P 500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좀 주식 투자가 어려운 게 이제 제가 경험하지 못하면 책에 읽고 조언을 받아도 이게 실행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도 20년간 이제 경험을 하면서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제 워렌 버핏 책을 많이 봤는데 워렌 버핏 선생님께서 기부도 많이 하시는데 저한테 좀 알려주시면 안 되나 이런 생각도 많이 했어요. 근데 투자를 하고 나오고 보니까 이미 다 알려주셨더라고요. 이제 그거를 이제 느끼게 된 거죠. 그래서 저의 경험과 워렌 버핏 선생님 말씀을 같이 이제 들으시면은 더 빨리 깨달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워렌 버핏 선생님도 이제 잠자는 동안에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한다고 말하셨어요. 근데 이제 잠자는 동안에 돈을 들어오게 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주식 투자예요. 제가 이제 창업에서도 느꼈잖아요. 창업이 너무 어려워요, 사실. 근데 주식 투자는 너무 좋고 쉬워요. 그 또 책에서 임금 부분을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네. 근데 임금으로는 이제 아무래도 투자가 병행되지 않으면 그래도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그쵸, 어렵죠. 임금으로 살아가긴 너무 어려워요. 내가 아플 때나 내가 나이 들었을 때 그리고 일을 못할 때 나를 대신하게 해서 돈을 일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임금으로는 어렵고 또 인플레이션이 가장 어렵게 만들어요. 인플레이션은 제가 태어나는 한 살부터 죽을 때 90살까지 계속 달려요. 인플레이션은 뒤에서 계속 이제 가난을 얻고 달리는 거죠. 근데 임금은 제가 30살부터 취업을 해서 60살까지밖에 못 벌어요. 그러니까 30년밖에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인플레이션은 2% 복리로 달려오니까 이거를 이길 수 있는 상품은 이제 주식 투자밖에 없는 거죠. 사실. 2% 복리. 네, 2% 복리가 계속 따라오는 거죠. 그러면 그게 이제 약간 요즘에 그 상대적인
그 뭐 경제적 격차나 중산층이 붕괴되는 네. 그런 걸 이유도 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이게 자본주의 시대에서는 이제 적은 비용으로 네. 남을 고용해서 적은 비용을 주고 남을 고용해서 음. 빨리 부자가 되는데요. 기업들이 이것을 제일 잘해요. 그러니까 임금이 이제 비싸니까 자동화를 하게 돼요. 자동화를 되니까 일자리가 없어지죠. 일자리가 점점 없어지니까 임금도 안 올라요. 임금이 오르지 않으니까 정부는 이제 소비 침체를 걱정을 해요. 그래서 소비 침체를 막기 위해 또 돈을 풀게 돼요. 돈을 푸니 이게 물가가 오르게 되고 생활이 어려운 거죠. 중상층은 임금도 안 올라, 일자리도 없어, 물가는 오르니 점점 투자를 안 하면 붕괴될 수밖에 없죠. 아, 실제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이유가 그것이군요. 예, 지금 한국에서도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반대로 기업은 이제 자동화를 하니 임금을 안 줘도 돼요. 그러니까 수익이 증대가 돼요. 그래서 수익이 증대가 돼서 배당을 하려면 이제 세금을 내야 돼요, 배당은. 근데 자사주 소각을 하면 세금을 안 내도 돼요. 그래서 자사에서 소각을 하게 되면서 주가는 올라가죠. 또 올라가고. 예, 그래서 중산층이 오히려 더 주식 투자가 필요한 거죠. 아, 그러면 그 정부가 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예, 미국 정부도 이러한 사실을 이제 알게 됐어요. 그래서 401K라는 이제 퇴직연금을 만들어서 근로자들도 백만장자로 지금 만들고 주고 있어요. 이제 피델리티 운용사에서 이제 한 곳에서만 발표했는데 2021년 퇴직연금 계좌가 41만 개, IRA 계좌라고 저희 IRP 개인 퇴직연금 계좌거든요. 네. 요게 34만 개, 총 75만 명이 백만장자가 됐어요. 연금만으로. 아, 미국이요? 네네.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추천해드리는 방법도 바로 이 방법이에요. 이 퇴직연금 계좌로 이제 주식 투자를 하면서 자동이체로 꾸준히 보유기간만 늘려나가면은 누구나 이제 부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아, 그 열심히 그냥 본업에서 일하면서 자동적으로 이 401k 퇴직연금 제도를 정부가 만들었고, 네. 그럼 은퇴하는 그 시점에 딱 이렇게 백만장자가 될 수 있게. 네네, 그렇죠. 아, 그렇구나. 그러면은 이건 진짜 생각 별로 할 것도 없고, 진짜 보유기간만 열심히 일하면서 네. 가져가기만 하면 되는 거네요. 예, 열심히 일하면서 예측하실 필요도 없고 자동 이체만 해놓으시면 백만장자가 돼. 백만장자가 되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그러면 여기서 좀 궁금한 게 우선 꼭 주식이어야 되나요? 이게 한국을 보면 또 부동산으로 부자 되시는 분들도 많고 요즘에 네. 또 비트코인도 있고 금은 막 이런 것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고민도 많이 해봤는데 여기서도 이제 워렌 버핏님께서 이제 대답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면 이제 보편 타당한 것에 투자하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무엇일까 저 어렸을 때 많이 고민했는데 제가 예전에 여기 근처에 이제 호텔 연회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어요. 이제 연회장 끝나고 이제 식사 끝나고 접시를 나누는 건데 거의 한 3-4시간 동안 접시만 날랐어요. 이거 너무 힘들더라고요. 다음날 못 나갔어요. 그리고 3만 원을 받고 이제 손목도 아프고 온몸이 아파서 이제 병원에 갔죠. 그래서 병원에 가서 약도 타고 지우고 해가지고 3만 원은 보다 더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침대에 누워 있다가 이제 고민하게 됐죠. 기업들은 저를 이제 적은 비용으로 고용을 해서 주주 수익을 극대화하게 하는구나. 바로 이 기업에 투자해야겠다고 생각했죠. 아, 그 기업 자체의 구조와 생리가 그런 거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저도 기업의 주인이 되는 게 와.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면 이제 보편 타당한 것이다. 그 어린 나이에 그걸 어떻게 깨달으셨어요? 3만 원보다 돈을 더 내가지고 차라리 내가 와. 호텔 주인이 돼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죠. 그리고 일하는 자산에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제 주식은 일하는데 금, 원자재, 코인은 사실 일하지 않는 자산이죠. 배당도 안 나오고 배당이 나와야 가치 평가를 할 수 있는데 말이죠. 그리고 부동산은 너무 지역적이에요. 매출이 한 곳에만 났기 때문에 뭐 IMF라든지 경제 위기가 오면은 저의 재산을 다 날릴 수가 있죠. 그리고 채권은 조금 수익이 적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이기기가 좀 어려워요. 인플레이션을 이기려면 이제 사실은 주식 투자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레미 시게 교수의 주식의 장기 투자에 보라면 이제 사실
금, 뭐 달러, 원자재, 부동산은 주식 투자를 이기지 못해요. 아, 이미 연구가 끝났군요. 네, 수익률 면에서도 주식 어. 투자 수익률을 못 따라와요. 아, 그렇다면 자산 배분 차원에서 넣어야 되냐? 자산의 변동성을 낮추기 위해. 근데 이 자산의 변동성도 이제 과거에는 낮춰줬어요. 근데 이제 미래에는 낮춰줄 것인가? 이게 수익률만 까먹는 것이 아닐까? 이건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이 예를 들어 뭐 채권이나 이런 거에 비하면 변동성이 좀 크다고 하는데 네, 이게 장기로 가면 갈수록 변동성이 줄어들죠. 줄어들면서 수익률은 올라가고. 네, 그렇죠. 오, 좋네요. 그래서 이제 주식이 좋은 게 단기로는 변동성이 굉장히 높아요. 마이너스 50도 갔다가 이제 100으로 갔다가. 근데 20년만 투자하면 20년. 예, 손해 난 적이 없어요, 주식 투자로. 그래서 변동성이 확 줄어들고요. 30년을 투자하면 변동성이 더 줄어들어요. 그래서 단기는 변동성이 높아서 수익률이 높지만 장기로 가면 손해가 안 나기 때문에 변동성이 확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 이제 책에서 그 S&P 500 지수 투자도 얘기해 주셨는데 그 전에 그 좀 근본적으로 어떤 기업을 우리가 좀 주목하고 투자해야 하는지 그런 관점이 좀 있을까요? 네, 그래서 이제 워렌 버핏 선생님께서 얘기하신 게 워렌 버핏 네. 책에 워렌 버핏이 되게 그 스승님으로 삼으셨네요. 예, 제가 책을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직접 쓰시진 않았는데 네네. 그분 관련된 책을 다 거의 막 이렇게 읽으신 거예요? 예, 다 읽었는데 이제 이게 워렌 버핏 선생님도 사실은 저희한테 얘기해 줬는데 얘기할 게 없는 거예요. 제가 예, 그냥 이렇게 하라 했는데 딱 거기서 끝나는 거죠, 사실. 근데 개미들이 이제 상상을 해가지고 이제 가격에 치중하는 거고 시기에 치중하는 거죠. 그렇구나. 그래서 워렌 버핏 선생님이 이제 경제적 해자가 있는 기업에 투자하라고 그랬어요. 이제 해자는 성을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 성 밖에 둘러파서 이제 못으로 만든 곳이죠. 이제 기업으로 따지면 이제 글로벌 독과점 기업이 바로 경제적 해자를 가지고 있는데요. 글로벌 독과점 기업은 이제 막대한 투자로 원가 경쟁력과 네트워크 효과로 경쟁자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상품의 가격을 정하고 수익을 극대화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왜 글로벌 독과점 기업에 투자해야 되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이제 24시간 편의점을 개발했어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100개를 내고 싶어요. 돈을 많이 벌고 싶으니까. 근데 은행에 찾아가면 토지 담보 대출 해가지고 한 개밖에 안 줘요. 그럼 한 개밖에 못 여는 거죠.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이제 주식시장에 와야 돼요. 주식시장에 오면 투자자들이 투자해줄게. 그 대신에 뭐 70개는 자기네가 갖고 30개는 저한테 주겠죠. 그러면 저는 주식 투자장에 오면은 이 30개만 가지고도 큰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계속 들어오는 거죠. 벤처기업도 들어오고 혁신기업도 들어오고 투자를 받기 위해서 계속 들어오니까 일단 주식시장은 이제 승자의 게임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주식시장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제 또 경쟁 기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경쟁 기업들끼리 서로 경쟁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경쟁을 하게 되면은 중복적인 경쟁을 많이 하게 돼요. 홍보비도 써야 되고, 뭐 인사팀도 있어야 되고, 뭐 다양한 중복적인 경쟁을 많이 하는데 이제 기업은 주주 수익 극대화를 하니까 이제 고민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못하러 경쟁에 합치자. 그래서 기업들이 이제 합치게 돼요. 그러면은 한국에 뭐 편의점이 한 3-4개밖에 없는 거죠. 근데 또 여기서 해외에서 이제 자동화가 들어오는 거죠. 편의점 고라고 또. 이제 편의점 고가 들어와 버리면 여기는 무인 편의점이에요. 그러면은 편의점 ABC는 경쟁이 안 돼요. 여기 무인 편의점이니까. 그러면은 우리도 무인 편의점을 개발해야 되는데 개발비가 없어요. 각자 개발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공정거래위원회를 이제 찾아가게 되는 거죠. 편의점 ABC가 우리도 무인 편의점 개발하게 합쳐주자. 합쳐달라. 원래는 한 국가 내에서는 네. 독점이 안 되는 건가요? 예, 근데 이제 합치게 되면은 편의점 고도 있죠. 그리고 편의점 고랑 나라에서 보면은 결국 질 거야란 말이죠. 여기는 무인 편의점이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승인을 내주는 거죠. 그럼 편의점 ABC가 국가 독점이 되면서 편의점 고랑 경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저희가 세계화로 인해서 기업 경쟁이 심해지자 아. 국가들은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1산업 1기업을 용인하고 있어요. 아, 일산업 일기업. 네. 저희가 이제 기아차를 인수한 현대차의 시장 점유율은 아, 그렇죠. 네, 80%가 넘어요. 그리고 이번에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한 대한항공의 점유율은 65%가 넘고요. 그리고 이제 두산 인프라코업 매물이 나왔는데 이거를 현대중공업이 인수했어요. 이게 75%. 그리고 심지어 한진해운이 파산되니까 대한민국 독점 원양 컨테이너 선사가 됐어요. HMM이. 이렇게 세계화로 인해서 이제 나라도 1산업 1기업을 용인해주고 있고요. 근데 이런 독과점 기업들을 규제하면 어떻게 될까요? 현대차를 규제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외국계 그냥. 그렇죠. 외국 회사들이 엄청 들어와서 오히려 더 맞아. 안 좋죠. 그러니까 국가들도 어쩔 수 없이 이제 진행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국가 간을 넘어가지고 이제 세계적으로도 인수합병이 진행돼요.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2020년 10월 SK 하이닉스가 미국 인텔 낸드 플래시본을 10조 원에 샀어요. 떠들썩했죠.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해보면 10년 전에 반도체만 해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엘피다, 마이크론, 나냐, 도시바, 이제 NEC 많은 업체가 있었는데 이분들도 이제 경쟁을 하기보다는 이제 합치자. 중복을 빼야 되니까요. 그래서 애매해서 이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만 전 세계적인 독과점 기업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기업들이 이제 공정위에서는 경쟁을 하라고 이제 원하지만 이제 처음에 이제 치킨 게임으로 인해서 서로 수익이 감소되지만 이제 결국 주식회사들은 주주 수익 극대화를 해서 경쟁하기보다 이제 타협하게 돼요. 그래서 글로벌 기업들의 수익은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수익성 면에서 이제 저희도 높은 글로벌 기업들을 매수해서 이제 자본가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공정위가 네. 그 이제 국가 내부로만 보면은 이제 독과점을 조금 규제할 수도 있는데 이게 네. 글로벌 차원으로 가면 어쩔 수 없이 네, 어쩔 수 없이 해주는 거죠. 해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네요. 자국 산업이 무너지니까 이제 도와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서서 얘기해 주셨던 뭐 현대기아차, 네.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 네. 현대중공업 이런 사례들, 네, 그렇죠. 그런 사례들로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지금 실체가 없는 것들이 들어오기가 시작했어요. 이제 과거에는 이제 선진국에서 자동차를 만들고 부족하면 이제 신흥국에서 자동차를 만들고 내수용으로 쓰다가 이제 개발해서 수출하면서 살았는데요. 이제는 실체가 없는 플랫폼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분들은 이제 이미 시장을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신흥국에서 만들어도 사용할 사용자가 없는 거죠. 구글, 유튜브, 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이거 엄청난 기술이 필요한 거 아니거든요. 누구나 만들 수 있어요. 사용자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지금의 실체적인 산업을 무너뜨리고 있어요. 에어비앤비는 호텔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지금 호텔 산업을 무너뜨리고 있고요. 우버도 택시 회사가 없어요. 근데 이제 택시 기업들을 무너뜨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넷플릭스도 비디오 대여점, 영화관 하나도 없어요. 근데 비디오 대여점, 영화관을 무너뜨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가 이제 넷플릭스가 들어오자마자 토종 OTT 기업들이 사실 다 무너지고 넷플릭스가 바로 1위를 차지해버린 거예요. 글로벌 독과점의 힘이죠. 콘텐츠를 워낙 많이 가지고 있고 시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1년에 넷플릭스가 저희 나라에서만 5천억 이상 벌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시장만 커지면 글로벌 독과점 업체들이 이제 들어오는 거죠. 근데 이제 공정위에서도 원할 거 아니에요. 국내 독과점 기업과 해외 독과점 기업이 경쟁해서 가격을 낮추기를. 근데 앞서 치킨 게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경쟁하면 손해라는 걸 이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절대 경쟁을 안 해요. 그래서 국내 독과점 기업의 가격을 결정하면 이제 해외 독과점 기업들이 한 80%에서 90%로 정해요. 그래서 이런 게 가장 예로는 이제 비행기표 있잖아요. 저희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직항 가격이 정해지면 해외
외항사들의 가격이 80% 90% 아. 딱 정해져요. 왜냐면 외항사가 높을 수도 있는데 안 높이고 낮출 수도 있는데 안 낮추죠. 근데 외항사가 낮춰요, 가격을 50%로. 그러면 대한항공도 80%로 낮추겠죠. 아. 서로 치킨 게임이 되니까 이제 국내 독점 기업이 가격을 정하면 그 다음에 해외 글로벌 기업들이 알아서 가격을 정하는 거죠. 그러면 경쟁을 안 하니까 상품 가격은 계속 올라요. 아, 그러니까 조금 싸게는 팔되 그게 치킨 게임을 불러일으킬 정도는 아니군요. 그렇죠. 서로 단합이라고 보기는 그렇고 어. 이미 과거에 치킨 게임 경험을 해가지고 알게 되는 거죠. 아. 그래서 상품 가격은 매년 오르고요. 기업들 수익도 계속 올라요. 음. 경쟁 기업이 근데 저기서 조금 아쉬운 건 우리나라 경쟁 기업이 굉장히 적어요. 시장이 작으니까. 그래서 자동차, 비행기표, 음식료, 뭐 소고기, 돼지고기, 뭐 빵, 우리나라가 제일 비싸요. 아. 전 세계적이서요. 그래서 우리도 이거를 이제 피해를 안 보려면 글로벌 독과점 기업에 주식 투자를 해서 같이 성장하는 거죠. 아, 또 기업이 뭔가 창업하고 만들려고 하면 글로벌 독과점 기업이 되는 걸 목표로 해야겠네요. 기업들은 주주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독점 기업이 되기로 하네요. 독점 기업이 되면 가격을 정하고 수익을 극대화하니까 주식 수익률도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1980년부터 2020년까지 S&P 수익률은 11.5%밖에 안 됐어요. 근데 2008년서부터는 13%. 그리고 최근 10년 수익률은 16%. 올라가네요. 예, 주식 수익이 점점 올라가는 거죠. 이게 글로벌 독과점 그 현상하고 맞닥뜨려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주식 수익이 계속 기업들의 수익이 계속 올라가니까 주식 수익률도 같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렇게 S&P 500의 그 평균 수익률이 시장 평균 수익률이 올라가는 게 그 저변에 그게 깔려 있었기 때문이다. 네, 그렇죠. 그래서 S&P 500으로 이어지는 건가요? 그게? 네, 그렇죠. 아, 그렇구나. 그래서 S&P에 투자해야 된다. 네, 이제 왜 S&P 500에 투자하냐 보면은 이제 저희가 배웠잖아요. 이제 치킨 게임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과점 업체들을 제가 어렸을 때 하나씩 투자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과점 업체들을 다 모으면 독과점 업체가 수익이 되는 거죠. 경쟁을 안 하니까. 그래서 이제 핸드폰 OS는 어디가 과점일까 했더니 이제 애플 앱스토어랑 구글 플레이스토어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 두 개 사면 이제 독과점이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클라우드는 마이크로소프트랑 아마존이 갖고 있어요. 대형 클라우드 수익 많이 나는 거. 그거 두 기업을 사면 그냥 독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SNS도 대부분 페이스북과 스냅, 뭐 인스타그램 쓰죠. 이것도 독과점 기업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것만 사면. 그리고 백신도 이제 화이자 모더나 두 개잖아요, 사실. 요 두 개 기업만 사면 나도 백신 독점 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우리가 많이 쓰는 신용카드도 비자, 마스터, 아멕스 요 세 개만 사면 이제 독점 기업이 되는 거예요. 경쟁을 하지 않으니까. 그렇구나. 그래서 요걸로 다 사다 보니까 결국 S&P 500이 되는 거죠. 야, 그렇구나. 이 워렌 버핏 선생님 말씀하시는 것도 이제 232년 동안 역사적으로 짧았지만 미국처럼 인간의 잠재성을 북돋아주는 인큐베이터는 인류 역사상 일찍이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인큐베이터가 뭐냐고 보면은 미국에서 글로벌 독과점 시스템이 이제 탄생하기가 되는 거죠. 왜냐면은 이제 전 세계적인 인재들이 이제 공부하면 미국으로 유학 가죠. 이제 그분들이 만나가지고 혁신 기업을 창업을 해요. 그리고 전 세계 돈 절반이 이제 월스트리트에 있어요. 이분들이 또 투자를 해줘요. 그래서 이 글로벌 독과점 시스템이 이제 미국에서 계속 탄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워렌 버핏도 이제 S&P 500에 투자를 하라는 거죠. 일예로 이제 테슬라가 흑자 나기 전까지 16조 원을 유상증자했어요. 16조 원이면 우리나라 뭐 거의 뭐 은행 수준인 거죠. 그리고 아마존은 상장 후에 10년 동안 적자 냈어요. 유상증자로만 버텼어요. 이렇게 투자가 가능한 곳은 월스트리트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게 제일 잘 작동하나 보려면 위기 때 코로나 백신 역시 모더나 화이자에서 나왔어요. 왜냐하면 임상시험 하려면 천문학적 돈이 필요하거든요. 이걸 할 수 있는 게 이제 미국밖에 없고 이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이제 미국에는 글로벌 독과점 기업이 다양하게 있어요. 그래서 한두 개밖에 없는 이제 한국, 일본, 뭐 대만보다는 훨씬 좋고요. 이 글로벌 독과점 기업도 신기술이 나오면 무너진 적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글로벌 독과점 기업이 다양하게 있는 이제 미국에 투자하는 거고요. 사실 중국이나 뭐 러시아는 좀 정치적 리스크가 커요. 이번에도 빅테크 규제한다고 하니까 중국 주식들이 많이 빠졌죠. 그러면은 그 돈 생기는 대로 다 S&P 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워렌 버핏 유언장에 이런 얘기가 써 있어요. 유언장을 하면 90%는 S&P에 투자하고 나머지 10%는 유동성을 위해 미국 단기 채권에 투자하라고 이제 유언을 했죠.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게 다 알려준 거예요, 사실. 이 한 문장이. 이 한 문장이 다 알려준 거예요. 제가 1억이 있어요. 그러면은 9천만 원은 S&P 500에 투자하고 이제 1,000만 원은 미국 채권에 투자하는 거죠. 근데 이제 개미들이 이걸 계속 상상을 해요. 아니 나는 더 싸게 사고 싶다. 근데 워렌 버핏은 더 싸게 사라고 한 적도 없고 뭐 타이밍을 맞추라고 한 적도 없어요. 그래서 개미들은 더 싸게 사려고 하는데 저도 20년 동안 투자했는데 이제 더 싸게 사려고 노력도 많이 했죠. 저도 처음에 주식할 때 이제 저평가된 주식을 사라.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라. 증시 격언에서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아라. 이런 얘기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저도 많이 연구를 했어요. 싸게 사려고. 퍼 낮은 것도 사봤고 PBR 뭐 낮은 것도 사봤고 다 해보셨군요. 네, 차트도 보고 샀는데 싼지 비싼지 모르겠던 거예요. 왜냐면 싼지 비싼지만 알아도 싼 거 사고 비싼 거 매도하면 금방 수익이 많이 나거든요. 그러면 세계 최고 부자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지금 포브스지에 매년 발표를 하지만 이런 분들 없어요. 유일하게 있으신 분이 워렌 버핏 님이고 워렌 버핏 님이 연평균 21% 수익률을 올린 거예요. 아니 남들이 싸고 비싼지를 알면 워렌 버핏님보다 더 많은 수익을 올렸겠죠. 그래서 아니면 이게 불가능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왜 불가능하냐 했더니 주가는 이제 미래를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제가 분석하는 경제나 뭐 차트나 뭐 재무저는 다 과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를 분석해서 미래를 맞추려고 하니까 못 맞추는 거죠. 제가 요거 이해하는데 5년 걸렸어요. 5년 동안 이것만 이제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싸게 사는 게 무엇일까 고민하게 되다가 이제 싸게 살면 남들보다 빨리 사야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 내부자 정보밖에 없어요. 내부자 정보를 먼저 선취해서 내가 남들보다 싸게 사야겠다. 그래서 이제 여의도는 정보 회의가 많아요. 그래서 월요일은 월요회의, 화요일은 화요회의, 수요일은 수요회의, 목요일은 목요일, 금요일은 금요일, 주말은 골프회의, 정보회의. 그래서 그런 데를 한번 찾아다녀봤어요. 근데 이제 맞는 정보도 있는데 이제 틀린 역정보도 많아요. 그래서 내 자산을 1억이 있으면 다 투자 못 하겠더라고요. 자꾸 틀린 거에서 당하니까. 그래서 이제 1,000만 원을 투자를 했어요. 그러면은 10% 수익이 나요. 그러면 이제 100만 원 수익 난 거잖아요. 근데 역정보도 많으니까 나머지 돈을 투자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1억은 은행에서 있어요.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2% 올라요. 그러면은 은행에서 2% 손해고 주식해서 100만 원 수익이에요. 그러면 총 100만 원 손해인데 나는 주식해서 100만 원씩 벌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돈을 버는 줄 알아요. 요거 이게 하는데 또 5년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전부 다 투자해야겠다. 인플레이션에 당하면 안 되겠다 해서 5종목으로 압축해서 투자를 해요. 그러면 당연히 종합지수보다는 수익이 많이 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기주랑 이제 경기 민감주에 많이 투자를 해요. 근데 요것도 지수가 오를 때는 수익이 많이 나요. 경기 민감주 인기주에 투자하니까. 근데 반대로 떨어질 땐 더 많이 빠져요. 그러니까
다음 사이클에서는 수익 났을 때 돈을 빼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자연스럽게. 그래서 다음 사이클 때 수익이 많이 나면 돈을 빼요. 근데 이게 치명적이에요. 이게 복리 수익을 단기 수익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5년 지나고 보니까 내 전체 자산의 수익은 낮은 거죠. 요거 이해하는데 또 5년 걸렸어요. 그렇구나. 예, 여기서 15년 걸렸는데 네. 그래서 이제는 5종목을 변동성이 낮은 걸 투자해요. 그래야지 이제 왔다 갔다 안 하니까요. 근데 이때 여기서 운이 좋으신 분들은 수익 많이 나요. 근데 저는 운이 안 좋으니까 이제 수익이 나기가 어렵더라고요. 왜 어렵냐면 이제 5종목을 투자했는데 한 종목이 이제 기스가 나는 거죠. 요즘 임플란트 사건처럼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20%가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상장 폐지가 되거나 정지가 되니까. 그래서 그러면 이제 20종목으로 해야겠다. 한 종목이 사고가 나도 사고가 안 수익률을 방어하기 위해서. 그래서 20종목으로 늘렸어요. 근데 제가 아는 종목은 한 5종목밖에 안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근데 15종목은 제가 잘 모르는 종목이에요. 그랬다 보니까 종합지수보다 수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차라리 종합지수에 투자를 해야겠다. 그리고 결국 내가 잘해서 수익 난 게 아니고 종합지수가 오르고 주식이 오르니까 수익 난 거고 종합지수가 떨어지니까 손해가 난 거였구나. 그래서 요거 아는 데만 이제 또 5년이 걸린 거예요. 네. 그래서 합이 이제 20년이 걸린 거죠. 이것만 아는데. 근데 이제 이게 싸게 산다는 게 이제 자꾸 내일 팔려고 그래서. 50년 후에 판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이 싸요? 50년 후에가 쌀까요? 주식이. 오늘이 훨씬 싸죠. 그래서 주식 투자, 장기 투자로 하시면 오늘이 제일 싼 거예요. 사실. 50년 후에는 더 비싸지잖아요. 인플레이션이랑 물가 상승이랑 이제 돈을 많이 풀어갖고 주식도 오르니까. 그래서 이렇게 길게 생각하시면은 오늘이 제일 싼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개미들이 또 많이 하는 투자, 이제 생각하는 게 이제 계속 또 가격으로 보죠. 그래서 워렌 버핏 선생님께서는 기업에 투자할 때 기업에 동행하거나 기업을 인수한다고 한다고 생각하고 투자하셨거든요. 근데 기업과 동행하면 사실 가격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수량이 중요한 거지. 얼마나 많은 기업과 나의 수량이 같이 가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개미들은 계속 가격으로 보니까 이제 10% 수익 나면 소고기 사 먹어요. 그리고 다른 기업을 찾아 떠나죠. 근데 기업과 동행하다고 생각하면 이제 은퇴하셨지만 뭐 아마존의 베이조스나 구글 에리 페이지, 뭐 페이스북의 마크 저버그, 버크셔의 워렌 버핏이 함께 하자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무조건 같이 해야죠. 그렇죠. 기간은 어느 정도로? 평생. 그렇죠. 영원히 함께 해야죠. 근데 개미들은 자꾸 가격으로 봐요. 그래서 10% 먹고 나오고 10% 먹고 나오고 여행 가고 소고기 사 먹고. 근데 동행한다, 같이 간다라고 보면 영원히 함께 해야죠. 네. 그래서 이게 주식이 가격으로 보지 말고 오늘 한 주 사고 내일 한 주 사고 이런 식으로 점점 주식 수량을 늘려서 동행을 하는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 주식 수량이 늘어났다면 어제보다 오늘 더 많이 동행을 한 거죠. 그래서 최대한 많이 투자할 곳을 이제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최대로 많이 투자할 수 있는 곳, 네. 그것이 어딜까요? 네, 이제 또 워렌 버핏 선생님께서는 개인 투자자는 투자 수익 늘리는 비결이 좋은 회사를 고르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인덱스 펀드를 계속 구매해서 종합지수에 포함된 모든 기업에 투자하는 데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인덱스 펀드 이제 시장 평균에 투자하라는 거죠. 이제 저도 20년 동안 계속 주식 투자했지만 저의 전체 자산, 주식 투자는 말고 저의 전체 자산이 시장 평균 수익률을 올리기가 어려웠어요. 초과하기가. 이제 정보 회의도 많이 참석해보고 공부도 많이 했지만 결정적으로 수량을 담기가 어려웠어요. 이 수량을 왜냐하면 이제 역정보도 많고 제가 공부해서 실수도 하다 보니까 제 자산을 담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또 뭐 100만 원 투자해서 10% 벌면
100만 원인데 이제 수익 나면 그거 가지고 또 소고기 사 먹는 거예요. 이러면 사 먹은 셈 치고요. 그래서 이제 여의도에 소고기집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기도 소고기집만 돈만 버는 거예요, 사실. 근데 또 1억 오면 또 잠자고 있어, 예금에. 수량을 못 담으니까. 그럼 또 인플레이션에 또 100만 원씩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수량을 어떻게 하면 담을 수 있을까, 네, 고민하다가 이제 시장 평균에 투자하기로 했죠. 시장 평균에 투자하면 이제 좋은 버글에 이제 모든 주식을 소유해야 돼. 거기에 보면은 S&P 500에 투자할 경우 20년만 투자해도 상위 10%고요. 50년 투자하면 거의 상위 종목 2개밖에 없어요. S&P 500을 이긴 펀드들이. 예. 와, 엄청나다. 예. 그러니까 이제 편안하게 마음을 다져줄 수 있죠. 그래서 50년이 나오시는 거군요. 그런데 이제 제가 50년이 나오는데 예측을 할 수 있으니까 50년만 투자하면 이제 상위 2% 되겠구나 이런 2개밖에 없어요. S&P 500을 이긴 펀드가. 대박이다. 네, 그렇게 되겠구나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편안한 마음을 가지니까 수량을 담을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주식 투자에서 제일 어려운 게 이제 종합지수는 10% 올랐는데 내 주식은 5%밖에 안 오른 거예요. 이거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종합지수는 10% 떨어졌는데 내 주식은 20% 떨어졌어요. 이거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지만 시장 평균대로 수익을 간다면 편안하게 이제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죠. 수량을 담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버크셔 해서 2013년에 버크셔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오렌 버핏님이 말씀하셨는데 평생 400개에서 500개 기업을 주식을 보유했지만 대부분 돈 번 거는 10개 종목밖에 안 된대요. 그렇구나. 네. 그리고 찰리 멍거도 최고 투자 사례 몇몇 제외하면 버크셔 회사의 장기 실적은 거의 시장 평균에 가깝다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얼마 안 되네요. 예, 이렇게 투자도 잘하시는 분들이 10개 종목만 제외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거의 시장 평균을 달성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을 선택하는 건 진짜 운 같네요, 진짜. 확률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세계적인 부자 순위에 이제 탑 10에 한 명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게 생각해보면 이제 개미들이 이제 주식이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적은 금액으로 소수에 집중을 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높은 변동성과 수익률을 찾아야죠. 근데 자본가들은 많은 자금으로 시장 평균 수익에 투자해요. 그러니까 낮은 변동성과 높은 수익금을 낼 수가 있어요. 근데 워렌 버핏도 보면은 연평균 수익률이 21%예요. 엄청나게 높지 않아요. 그 대신에 많은 자금을 투자해서 복리 수익률을 올린 거죠. 저희 개미도 전 재산을 투자할 수 있는 상품에 투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적은 돈으로 큰 수익을 낼 것인가, 큰 돈으로 평균의 수익을 올릴까는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죠. 저는 큰 돈으로 이제 평균 수익을 올리기로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게 우리가 시장 평균에 투자해야 하는 이유. 네, 그렇죠. 합리적으로 이제 생각해 볼게요. 워렌 버핏은 연평균 21%, 80년간. 그리고 피터 린치는 2,700% 수익을 났어요. 그러면 이제 S&P 500은 2008년 이후에 겨우 13% 수익이 났어요. 그러면은 합리적인 투자자라면 워렌 버핏이나 피터 린치에 투자할 텐데 왜 S&P 500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까? 고민을 해보면 이제 그때 당시로 돌아가 보면 워렌 버핏 수익률이 높지만 이게 미래에도 계속 올릴지 의구심이 생기겠죠. 피터 린치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워렌 버핏 나이가 많다 보니까 이제 계속 운영을 할 수 있으니까 이런 의구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이쪽에 이제 투자를 못하고 S&P 500은 항상 시장 평균의 수익을 올리니까 투자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S&P 500에 많은 투자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주식시장이 우상향하고 항상 시장 평균 수익률이 올릴 거라서 S&P 500 지수의 움직임에 장기 투자자는 예상이 가능한 거죠. 이런 예상이 가능하니까 장기 투자도 가능하고 계속 투자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개미들은 운과 실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주식 투자에서. 그래서 이제 운과 실력을 어떻게 구별하냐면 이제 A 게임은 참가비 5,000원 내고 1만 원을 줘요. 참가만 하면 5,000원을 버는 거죠. 그리고 B 게임은 참가비 5,000원을 내는데 2,000원만 줘요. 그럼 3,000원을 잃어요. 그럼 A, B 어디다가 투자하시겠어요? 당연히 많이 주는 곳에 가야 되지 않을까요? 네, 당연히 A에 투자하겠죠. 근데 실력은 이렇게 게임하기 전에 나타나요. 실력을 구분할 수 있어요. 게임하기 전에. A 게임이 훨씬 유리한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주식 투자는 알 수가 없어요. 게임이 다른 거군요. 네, 게임이 달라요. 왜냐면은 내가 이제 분석을 잘해서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주식을 샀는데 그러면은 여기 경리나 대표님께서 횡령을 안 해야 돼요. 첫 번째. 그리고 경쟁 업체도 아무것도 안 해야 돼요. 그리고 또 금리도 인상되지 말아야 돼요. 이러니 이제 주식은 게임보다 운일 확률이 높아요. 변수가 너무 많은 거죠. 이거를 통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식이 운이라면 사실 운이 지금까지 좋아서 수익이 난 걸 수도 있어요. 운이 많이 작용하니까. 근데 앞으로 운이 없으면 또 손실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0년, 20년 계속 한다고 하면 네, 계속 그렇죠. 운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우리는 합리적으로 보면 이렇게 운과 실력이 없는 곳에 장기 투자를 해야 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이제 시장 평균 수익률은 우리 운도 필요 없고 실력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장기 투자가 가능한 거죠. 그러면은 이제 말씀을 듣다 보니까 S&P 500 그 시장 평균 수익률에 투자를 해야 된다. 복리의 수익률을 올려야 돼요. 그래서 이제 보유기간을 늘려야 되죠. 그래서 이제 또 상담하다 보면은 투자자분들이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수익에 대해서 물어보면 대부분 내부자 정보와 종목 선택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내부자 정보는 솔직히 이제 범죄고 알기도 저희가 쉽지가 않아요. 오히려 역정보로 인해서 대부분 고점에 매수해서 이제 손실을 보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종목 선택도 중요하겠지만 지금까지 대세 상승한 삼성전자, 하이닉스, LG화학, 네이버 투자 안 하신 분들 거의 없을 거예요. 맞아요. 근데 종목 선택 잘했는데 왜 수익이 안 났을까요? 이거 보유기간이 짧기 때문이에요. 주식 수익은 보유기간에서 나오는데 주가의 상승과 배당을 복리의 힘으로 작용해야 주식 수익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보유기간 따라 이제 수익률이 달라지기 때문에 나는 지수에 3,000 투자했어. 옆에 친구는 2,000 투자했어. 그럼 2,000 투자한 애가 수익률이 더 좋을 거야. 이런 것도 이제 잘못된 거죠. 나는 지수 3,000에 투자했는데 보유기간에 길게 가서 6,000에 매도를 했어요. 그럼 100% 수익이고 친구는 2,000에 사가지고 떨어지면 손절하고 수익 나면 올라가면은 익절하고 따라 사고 이러다 보니까 수익률이 안 나올 가능성이 커요. 근데 이게 지금 지나고 오면 좀 바보 같은 생각일 수도 있지만 이런 사실이 역사적으로 많이 증명해줘요. 이제 피터 린치 마젤란 펀드가 2,700% 수익이 났어요. 여기에 투자한 개미들은 수익이 났을까요? 조금이라도 낫지 않아요? 한 100% 먹지 않았을까요? 네. 많이 수익 나는 분도 계시겠지만 50%가 손실이 났어요. 정말요? 네. 실제로 이제 개미들이 원하는 거는 이제 싸게 사서 비싸게 팔잖아요. 실제 근데 매매를 보면 그렇게 못해요. 떨어지면 손절하고 올라가면 따라 사요. 그 보유를 못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매매만 계속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반대로 수익 나는 사람은 이제 꾸준히 수익 나는 사람이죠. 그리고 미국의 니프티 50 장세가 났어요. S&P 상위 50개 종목의 수익률이 무려 S&P 수익률보다 2배 이상 올랐어요. 그럼 여기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은 또 수익이 났을까요? 나야 됐을 것 같은데요. 2배면? 네, 근데 마젤란처럼 또 50% 손실이 났어요. 마젤란 그렇구나. 펀드처럼. 똑같이 오르면 사고 내리면 손절하고를 반복한 거죠. 근데 저희도 코로나 사태 때 이제 똑같이 나타났어요. 자본시장연구원에서 2020년 3월부터 10월까지
고객 20만 명의 주식 투자를 분석했는데요. 2020년 3월부터 10월까지 주식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전체 투자자 손실이 46% 손실이 났어요. 아, 똑같구나. 예, 진짜. 똑같아요. 그러니까 개인들의 패턴이 왜 이렇게 반복이 될까, 역사적으로.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주식이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적은 금액으로 투자를 시작했는데 수익률을 높여야 되니까 변동성이 큰 종목 소형주에 집중 투자를 해요. 변동성이 큰 소형주에 선택하다 보니 조금만 떨어져도 손절하고 올라가면 따라 매수해서 거래 회전율이 굉장히 높아져요. 거래 회전율이 높아지니까 거래 비용이 많이 나가서 시장 수익률을 올리기 어려운 거죠. 이제는 반대로 큰 금액으로 장기 투자하면서 시장 평균 수익률을 올려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수익 내는 비결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그래서 이제 워렌 버핏의 그런 수익률도 보유기간에서 나오는 네. 게 핵심이다. 네, 그쵸. 워렌 버핏도 뭐 주식 투자를 잘했겠지만 그래도 보유 기간이 길어서 수익률이 많이 났죠. 워렌 버핏은 이제 11살에 주식 투자를 했는데 30살 때 순자산 규모가 100만 달러라고 해요. 현재 자산은 927억 달러. 거의 110조 정도 되는데. 야, 이거는 만이고 이거는 억 달러네요. 네네. 와. 근데 만약 워렌 버핏이 저희 같은 평범한 근로자예요. 11살에 시작하지 않고 20년 뒤인 31세부터 투자를 해요. 그러면 50세에 순자산이 100억 달러가 되고 90세에 20억.4달러밖에 안 되는 거죠. 확 주네요, 그냥. 네. 와. 11살 때 투자했을 때보다 순자산 규모가 927억 달러보다 97.8%가 낮아요. 이야, 엄청나네요. 아니면 반대로 65세에 은퇴했다면 자산은 92.7억 달러가 되고 야. 11살 때부터 투자했을 때보다 90%가 낮아져요. 야. 10%밖에 안 남는 거죠. 와. 그래서 워렌 버핏 선생님께서도 가장 좋아하는 보유기간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영원이라고 하셨어요. 야, 그렇구나. 이거를 완전히 꿰뚫고 말씀하신 거네요. 네. 그리고 최초로 막 워렌 버핏 선생님이 후회하셨는데 이제 무엇을 후회하셨을까요? 뭐 기간과 또 연관이 있나요? 네. 바로 5살 때부터가 아니라 11살 때 투자한 것을 후회했다고 하는데요. 아, 그 말씀이구나. 네. 근데 5년만 더 빨리 투자했어도 지금보다 자산이 100%는 더 많이 늘어났어요. 진짜요? 네. 이렇게 뭐 아까 927억 달러인데 여기 100%요? 네, 그쵸. 와, 진짜 어마어마하구나. 그래서 11살 때 주식 투자를 시작했는데 올해 90이니까 거의 80년간 투자하신 거죠. 그런데 5년 더 빨리 투자 보유할 걸 하고 후회한다니 우리도 최대한 빨리 투자를 하는 게 좋죠. 그러니까 이게 그 살 때 고점, 뭐 저점, 싸고 비싸고 상관없이 계속 그냥 정기적으로 이렇게 계속 사는 거죠. 그렇죠.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정기적으로 사면서 네. 그냥 보유 기간만 뭐 네, 20년, 늘리는 30년. 거죠. 야, 그러면 이렇게 달라지는 거구나. 네, 그때 살 때는 이제 글로벌 독과점 기업을 사야죠. 그러니까 그것도 글로벌 독과점 기준 고를 필요도 없고 네. 그냥 S&P 500 하면 그 안에 자연스럽게. 네. 이게 고를 필요가 없는 게 사실 미국에 글로벌 독과점 시스템이 있잖아요. 인재들이 모이고 투자를 하고 혁신 기업이 창출되고 이런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결국 시스템에 투자를 하는 거죠. 저희는. 그래서 워런 버핏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부호가 될 수 있었던 게 주식 투자로. 네. 이 복리의 힘. 그렇죠. 보유 기간이죠. 그거를 가장 어떻게 보면은 그 현생 인류 중에서 주식 투자 이후에 네. 그게 가장 그 복리 효과를 많이 가져가신 분이라고. 네, 그렇죠. 80년간 가장 많은 기간을 가져가신 거죠. 아, 그렇구나. 네, 찾아보면 그 전에 이제 수익률 높으신 분들도 많아요. 피터 렌치도 2,700%나 단기간을 만들었고, 뭐, 짐 사이먼 르네상스 테크놀로지 창업자도 연평균 66%를 올리셨는데, 둘 다 이제 금방 은퇴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게 단기는 될 수 있어도 영원히는 안 되는 거네요. 너무 힘들까. 피터 린치 그분도 은퇴하실 때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녀와 시간도 거의 보내지도 못하고. 네, 그렇죠. 또 나이가 들면 또 판단력이 약간 흐려질 수도 있고. 예. 계속 공부해야 되잖아요. 네, 말짱한 그쵸. 정신으로. 근데 그걸 어떻게 평생 하냐.
경제도 계속 바뀌고 산업도 계속 바뀌니까 어렵죠, 사실은. 저희가 이제 수익은 보유기간에서 나오니까 최대한 보유기간을 길게 가져가면 돼요. 최대한 오래 가져가려면 지금 바로 사야겠죠. 예. 그리고 자녀들에게 대대손손 증여하면 오렌 버핏보다 더 많이 투자하게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네.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사례가 유대인은 13살에 성인식 축하금으로 5천만 원 정도 받아요. 저희 결혼 축의금처럼. 그래서 이때부터 투자를 시작을 해요. 유대인은 13살부터. 그래서 창업으로 성공하지 않는 많은 유대인들도 노년에는 부유하게 살 수 있는 거죠. 13세부터 한 50년 투자하니까 야, 부유하게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자녀들에게 1살 때부터 증여하면서 투자하면 유대인들 13살 때 투자하는 것보다 더 많이 이제 투자하게 돼서 더 많이 벌게 되는 거죠. 그렇구나. 타이밍은 이제 맞출 수 없고 우리가 아는 거는 수익은 보유기간에서 나오니까 하루라도 남들보다 먼저 투자하고 하루보다 늦게 팔거나 안 팔거나 증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좀 제가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네. 그러면 이게 제가 그러고 싶은데 네. 진짜 그러고 싶어요. 근데 집을 사야 되잖아요. 네네. 집이 없는 분들이라면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이제 집이 없으신 분들이라면은 이제 고민을 많게 하겠지만 이제 그런 생각에 이제 주식은 위험 자산이고 현금은 안전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5년 뒤로 돌아가 보면은 아, 주식 위험해. 난 현금만 갖고 있다가 집을 살 거야. 그러면 현금만 가지고 있으면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인플레이션에 가치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식도 근데 주식에 투자했으면은 거의 100% 이상 올랐죠. 그래서 이제 현금이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하는 걸 이제 버리고 집을 사더라도 주식에 투자했다가 이제 자산의 40%가 되면은 그때 이제 집을 구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포트폴리오로 보면은 네, 포트폴리오로 이제 보면은 이제 지금 집을 막 150%씩 사잖아요. 네. 내 돈 뭐 6억이랑 3억 대출 받아서 9억의 집을 사요. 근데 만약에 IMF나 경제위기가 와버려요. 그럼 집이 폭락을 하겠죠. 그러면은 나는 복구를 할 수가 없어요, 영원히. 그래서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보면은 집은 40%가 적당한 거예요, 자산에. 왜냐하면은 집이 폭락을 하더라도 나의 자산은 뭐 20%밖에 까지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집을 살 거면은 이제 주식 90에 뭐 단기 채권 10% 있다가 내가 원하는 그렇구나. 집이 가격이 10억이 됐는데 내가 뭐 25억 있다. 그러면 그때 집을 사면 안전한 거죠. 와, 이거 엄청난 가이드라인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회초년생이 네, 근데 그쵸. 집도 없고 이제 돈을 버는데 네네. 그냥 그 있는 돈을 다 이제 하루하루 더 빨리 사야 되니까 네. S&P에 넣고 네. 급여 받으면 거기서 또 일정량을 계속 부으면서 네, 그쵸. 그게 이제 90대 10인데 네네. 이게 이제 그때 이제 집값이 제가 가지고 있는 자산에서 한 40, 50% 올라왔을 때 네네. 그걸 매도해가지고 그걸 사고 네. 그렇게 포트폴리오를 맞춘다는 거잖아요. 네, 그쵸. 왜냐면은, 그렇구나. 예, 저희가 이제 포트폴리오의 목적이 이제 저희는 장기간 투자해야 수익이 오르잖아요. 장기간 투자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근데 부동산을 여기서 그냥 사버리는데 경제 위기가 왔어요. 올 수도 있잖아요. 오면은 이제 집값이 빠지게 되면 나는 영원히 복구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달러 자산에 투자하는 S&P 500에 투자했다가 적정한 시점이 오면 그때 사면 돼요. 와, 이거는 제가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네. 1주택을 이제 네. 뭐 영끌에서라도 우선 일단 사고 네. 뭐 레버리지 효과도 다 땡겨서 사고 네. 뭔가 그런 쪽에 먼저 이렇게 포커싱이 돼 있는 상태에서 네. 그게 된 다음에 뭔가 이렇게 주식 투자를 하고 뭔가 대출을 갖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네. 그렇구나. 이게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제 그런 분들은 손실을 안 보신 분들이죠. 이제 손실을 보게 되면은 영원히 복구할 수 없는 손실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포트폴리오를 짜야 되고 포트폴리오는 결국
복리 수익률을 올리기 위해 장기간 안정적으로 가져가야 되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 제가 어떤 데이터를 보니까 뭐 압구정의 현대아파트가 네. 뭐 10년, 15년 동안 복리 한 9%로 이렇게 올랐다고 하는데 네. 뭐 세금 이런 거는 빼고서라도 네. 근데 S&P는 말씀하신 대로 뭐 13%, 15% 이렇게 나면 네. 사실 S&P로 가다가 진짜 이게 컸을 때 아까 말씀하신 그 포트폴리오 비중이 왔을 때 팔고 그냥 그쵸. 사면 되는 건데 네, 그렇죠. 이거를 굳이 막 레버리지를 써서 대출해서 무조건 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사실. 네, 그렇죠. 아, 그렇구나. 근데 사실 집도 살 음. 필요도 없어요. 사실. 이제 워렌 버핏님 말씀하셨잖아요. S&P 500 90에 투자하고 단기 채권 10%에 투자해라. 네. 왜냐하면 부동산 상승률보다 주가 상승률이 훨씬 크거든요. 야, 진짜. 그리고 이제 한국에 집을 샀어요. 음. 그러면 이거는 완전 한국 경제의 종속이 돼요. 만약 한국 경제가 나빠지잖아요. 금방 떨어져요. 야. 근데 우리는 S&P 500에 샀잖아요. S&P 500은 거의 200개 기업에 수출을 해요. 내수가 60이고 수출이 40이에요. 그러니까 한 나라가 위험에 빠져도 매출에 영향이 별로 없는 거예요. 200개 나라에 수출을 하니까. 어마어마하네요, 네. 진짜. 그래서 포트폴리오나 자산의 안정성 측면에서도 우리나라 집보다는 S&P 500이 더 좋은 거죠. 와, 지금 이건 되게, 와, 엄청난 것 같습니다. 제가 유튜브 방송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재테크 이런 거 그래도 꽤 봤는데, 야, 이런 거는, 그러니까 S&P 500을 사라는 거는 많이 들었는데, 네. 이렇게 저변의 그 논리와 네. 그런 백그라운드 지식? 뭐 지혜라고 할까요? 네. 이런 게 녹아져 있는 상태에서 S&P 500을 사라는 거. 이건 되게 처음 들어봤어요. 근데 이제 제가 IMF도 한번 겪어봤어요. 고등학교 때 이제 IMF를 겪었는데 그때 굉장히 다들 힘들어 했죠. 그래서 IMF 같은 상황이 오더라도 내 자산을 지킬 수 있는 상황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해가지고 저는 환해지를 안 하고 이제 달러로 S&P 500을 투자해요. 와, 되게 이런 시기부터 되게 이렇게 트이셨네요. 예, 그때 경험을 하니까 이제 지금 알게 된 거예요. 그랬으면 주가가 50% 손실 났지만 이제 원달러 환율은 반대로 또 50이 오르니까 한 20%밖에 손실이 안 나는 거예요. 네. 근데 한국에 부동산만 갖고 있으신 분들은 다 때려 맞는 거죠, 그냥. 그냥 다 때려먹는 거죠. 그리고 미래는 몰라요, 사실. 예측 불가능해요. 그래서 워렌 버핏 선생님이 말씀하신 게 보편 타당한 거에 투자하라고 했잖아요. 기업의 주인이 되는 게 보편 타당한 거지. 부동산이 보편 타당한 거는 이제 투자자의 선택이죠. 아, 이게 좀 미련한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 한국 지수에 투자하는 거, 네. 코덱스 있잖아요. 네. 뭐 코덱스 200 이런 거 좀 어떻게 보세요? 아, 저도 이제 한국은 현재 이제 글로벌 독과점 업체가 반도체랑 이제 2차 전지밖에 없어요. 근데 반도체는 이제 디램이나 낸드에서 이미 글로벌 과점이 됐고, 앞으로 파운드리에서도 5나노 이하에서는 이제 대만 반도체 업체들과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럼 과점이 형성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반도체 업종은 파운드리에서 또 글로벌 독과점만 가면은 재평가되면서 오를 수가 있죠. 근데 2차 전지는 아직 치킨 게임을 안 했어요. 업체들이 너무 많아요. 여기서 한번 치킨 게임이 들어가고 3-4개로 이제 재편이 되면은 2차 전지도 수익이 많이 날 걸로 보고 있고요. 저희 한국의 2차 전지가 세계 2위니까 이제 충분히 살아남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글로벌 독과점 업체가 1-2개밖에 없으니까 이제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보통 그 이번에 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거 네. 상장한다고 하면 뭐 중국의 뭐 카틀, CATL이 네. 있는데 뭐 거기가 시장 점유율은 크지만 뭐 기술은 LG 엔솔이 최고다. 근데 네. 이것도 네. 물론 그게 맞는 말이긴 하지만 미래의 불확실성을 비춰서 봤을 때는 네네. 이게 상당히 뭔가 이렇게 더 지난한 과정이 있을 수 있다는 거라고 네. 볼 수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이게 제가 이제 투자 처음 했을 때는 GE가 세계 최고였어요. 재기치 자산도 있고 맞아요. 막 동영상 강의도 듣고 이랬는데 그때 막 중성자탄인가 네. 그렇게 막 경영학과에서는 항상 네. 그거 배웠던 것 같아요. 네. 지금 어떻게 됐죠? 그러니까 밀려났죠. 네, 알 수가 없어요, 미래는. 한국 반도체 좋고 2차 전지 좋은데 미래 알 수 없어요. 그러니 이제 다양하게 글로벌 독과점 기업이 많은 곳에 투자를 하고 그 시스템에 계속 탄생할 수 있는 시스템에 이제 투자하는 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무래도 배터리보다는 그래도 한국에 한다고 하면 반도체 네, 그 그렇죠. 정도가 조금 더 글로벌 독과점이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가 네. 있는. 네. 아, 그렇다고 해서 이제 코덱스 200이 안 오른다는 말은 아니고요. 음, 주식시장은 이제 승자 게임이라서 음, 국내 독과점 업체들도 많아요, 주식시장에. 아, 그래서 그런 주식들이 오르는 거고요. 이번 코로나19 때도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 일본, 유럽, 뭐 중국, 베트남 모든 증시가 다 올랐어요. 다만 이제 언제든지 글로벌 독과점 업체가 들어오면 국내 독과점 업체들은 무너지기 쉬워요. 넷플릭스 이번에 들어오자마자 국내 OTT들이 굉장히 어려워졌잖아요. 이 글로벌 독과점 업체들은 시장 크기만 커지면 바로 들어와요. 지금까지는 작아서 안 들어왔는데 작아서. OTT 시장 커지니까 바로 들어왔죠. 그래서 조금 국내 독점 업체들보다는 글로벌 독과점 업체에 투자하는 S&P 500이 좀 안정적인 거죠. 그러면 만약에요, 저자님께서 이렇게 좀 한국에서도 괜찮은 부분을 좀 언급해 주셨잖아요. 네. 그러면 S&P 500이 그래도 너무 S&P 500에만 투자하는 건 좀 그렇잖아요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런 분들이라면 뭐 글로벌 한국 반도체나 뭐 2차전지나 이런 거를 대략적으로 뭐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고 하면 구성한다고 하면 네.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 이제 과점 업체들은 글로벌 과점 업체들은 경쟁하지 않잖아요. 지난 치킨 게임에서 손해가 난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이제 모아가면 돼요. 이제 S&P 500을 사고 이제 여기에 마이크론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우리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전 세계 글로벌 독과점 업체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 중국의 알리바바도 넣고 텐센트도 넣고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짜는 거죠. 근데 요게 이제 짜면 효율적일 것 같은데 실제 투자해보면 효율적이지 않아요. 네. 그렇구나. 네. 왜냐면은 이제 네. 중국에 투자하려고 하면은 홍콩 달러나 또 위안화로 바꿔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 환율 변동성에 취약해요. 그러면 이제 해지를 걸겠죠. 근데 해지 비용이 1년에 엄청 많이 들어요. 중국 위안화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 비용이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 원화도 이제 경제 위기가 왔을 때 폭락을 하죠. 그러면은 원화에 대한 해지도 또 걸어야 돼요. 달러도요. 요거는 비용이 그래도 크지는 않지만은 또 해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신경 쓸 게 너무 많은 거예요. 한 해지를 다 해놔야 되고 정치 상황도 다 봐야 되고. 그러니 이제 효율적으로 투자하려면 이제 S&P 500에 이제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평소에 에너지를 분산시킬 필요도 없고 네, 오히려 그렇죠. 그거를 뭐 다른 본업이라든지 가족이라든지 이런 게 또 신경 쓸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면은 좀 비슷한 건가요? 나스닥 100도 있고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이런 것도 있잖아요. 네, 그런 그렇죠. 것도 비슷한 차원에서 보면 되는 걸까요? 그렇죠. 이제 나스닥 100은 이제 너무 다 기술주나 이제 바이오주에 이제 많이 편중돼 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반도체만 돼 있고 2차 전지는 2차 전지에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또 투자한 게 이제 15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1위가 GE고요. 그리고 엑슨모빌이고요. 정유회사. 네, CT은행이고 그리고 AIG고 대부분 산업재랑 그 은행이랑 보험회사들이 대부분 시가총액 상위를 일으키고 가장 유망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 거기에 많이 투자를 했어요. 근데 이제 15년 지나고 보니까 하나도 안 살아남은 거예요. 미래가 이제 예측이 안 돼요. 올해는 이제 기술주랑 이제 바이오주가 좋죠, 수익률이. 근데 이거를 이제 대대손손 투자하고 오래 보유하려면 50년 후에는 뭐가 좋을지 모른다는 거죠. 모르죠. 알면은 사실 거기에 투자해서 큰 부자가 됐겠죠. 근데 대부분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대대손손 투자를 하려면 자녀들에서는 다시 산업주가 올라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혁신은 다 일어나요, 모든 분야에서. 진짜 산업주에서 일어날까요? 통신에서도 일어날 수 있어요. 지금 안 오르는 음식료에서도 일어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봐야 되는구나. 네.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11가지 업종에 500가지 종목에 이제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책에서 그래서 이제 또 되게 이게 진짜 엄청난데 30배 목표로 장기 투자하자. 50년 바라보고 투자하자. 30배 목표로 장기 투자하자. 이게 뭐 좀 어떻게 가능한 건지 좀.
이게 가능해요. 이게 네. 우리가 복리의 힘만 달성하면 가능해요. 네. 이게 30배 날려면 네. 연평균 11.5%씩 32년, 연평균 13%씩 28년 나오면 그렇구나. 예, 30배가 가능해요. 네. 근데 이제 실제 VO ETF 수익률을 살펴볼게요. 2022년부터 실제 수익률은 최근 10년 수익률이 연평균 수익률이 16%가 넘어요. 13%, 11.5보다 훨씬 높죠. 그리고 과거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발표했는데 1930년부터 2021년 2월까지 90년간 S&P 500 수익률은 17,715%. 그리고 1976년에 S&P 500 지수를 복제한 세계 최초 인덱스 펀드인 뱅가드 500 인덱스 펀드 VFINX의 누적 수익은 2020년에 10,000%를 넘었어요. 대박이다. 10,000% 넘으면 100배거든요. 네. 44년 만이죠. 와, 진짜 어마어마하구나. 그냥 단순히 지수만 봐도 이미 30배는 넘었어요. 네. 이제 저희가 1982년에 지수 100으로 시작했거든요. 저희 코스피 지수는 1980년도에 지수 100으로 시작했는데 지금 3,000이 넘었죠. 그리고 S&P 500은 1982년 8월에 100으로 기준을 바꿨어요. 100으로. 그런데 지금 4,500도 넘었고 4,700인 거죠. 이미 다 30배가 다 됐죠. 대박이다, 이거. 네. 이거 저전이 오늘 이 방송 많은 사람들 바꾸실 것 같아요. 완전히 이 사고방식을 뒤집어 놓으실 것 같아요. 네, 저는 글로벌 독과점 시스템에 이제 투자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계속 거기서 이제 글로벌 독과점 업체들이 나오니까. 시스템에 투자하는 거죠. 종목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노키아가 있었어요. 이제 노키아가 그때 핸드폰 시장 점유율이 50%가 넘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완전 글로벌 독과점 업체죠. 근데 애플에 스마트폰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노키아가 이제 거의 이제 사라지고 통신 장비만 하게 됐죠. 그러니까 글로벌 독과점 업체도 50% 점유율이 있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신기술이 들어와 버려서 그거를 못 따라가면 금방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편향이라고 해야 되나? 지금 딱 관점에서 보면은 설마 애플이 스마트폰에서 무너지겠어? 근데 그 당시로 돌아가 보면 노키아도 노키아 최고였죠. 그 똑같은 그런 패러다임이었다는 거잖아요. 와,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종목에 많이 투자하신 분들은 이제 손실을 많이 안 보신 분들도 많이 이제 있으신 거죠. 손실을 보다 보면 이제 다 자연스럽게 영원한 건 없구나 느끼게 되고 지수 상위에 투자하고 싶다. 왜냐면은 이제 안 좋으면 빼주고 좋으면 편입시켜주고 저절로 해주니까 이제 지수 상위에 투자하면 영원히 갈 수 있구나. 이거를 알게 돼서 이제 S&P 500을 많이 투자하는데 제가 아무리 이게 추천을 해드려도 그러니까 의미 있게 전체 자산의 몇십 %씩 투자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경험도 없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산전 수전 다 겪으신 분들 있으시잖아요. 주식에서도 망해, 부동산에서 망해, 비트코인에서 망해. 몇 바퀴씩 돌고 오신 분들한테 이제 S&P 500 이런 게 있습니다. 투자하면 너무 좋다는 거죠. 그분들이 투자해요, 사실은. 오히려 다 그쵸. 겪으시고 다 한 바퀴 돕고 와야 이제 투자를 하는 거죠. 그렇구나. 그러면은요, 그 S&P 500이 투자할 수 있는 게 그 미국 주식에 직투하는 것도 있고 달러로. 네네. 그 국내에서 그 뭐 미래에셋이나 뭐 다 그 K이나 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걸로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어느 게 더 나은 거예요? 해지 안 걸고. 해지 안 걸고요. 요즘에 열려 있는 걸로 많이 하던데요. 해지 안 걸려서 나오는 거. 언해지 UH로 이제 많이 하는데 이제 그게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또 ETF를 많이 투자해 보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없어졌어요. ETF가 제 계좌에서. 그래서 뭔가 했더니 현금이 들어온 거, 현금만 있고 ETF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뭐 사고가 난 줄 아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게 ETF가 이제 정확한 이제 기준이 안 되면은 청산을 해버려요. 그러면 갑자기 이제 계좌에 현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표성이 있고 거래량이 많고 추적 오차가 적은 ETF를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해외 주식
주식으로 해서 해외 주식 ETF를 이제 사시는 게 편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국내 ETF도 좋아요. 근데 만약에 국내 ETF가 갑자기 거래량이 없고 추적 오차가 늘어나갖고 청산이 돼버리면 그동안에 제가 세웠던 세금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배당 소득세니까. 그게 이제 다 무너져 버리는 거죠. 아, 그렇구나. 네. 그러면은 국내 투자자분들은 급여를 받으면 그거를 환전을 해서 네. 계속 이렇게 구매를 하는 직투 방식이 우선은 조금 더 선호할 수 있다. 선호할 수 있는데 이제 국내 주식 투자분들은 연금 계좌를 이제 채워야죠. 아, 세금 때문에. 그러면 또 그 국내지만 네. 그 미국 ETF를 추종하는 미국 지수를 추종하는 네네네. ETF가 있잖아요. 네네. 그걸로 이제 연금저축펀드나 IRP에서 사는 네, 그쵸. 아, 그게 우선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개인들은 사실 이제 개인들이 가난하게 되는 이유가 세금이랑 인플레이션 때문이에요. 제가 월급을 아무리 받아도 세금을 내고 주식에서 수익이 나서 세금을 내고 또 인플레이션은 2% 복리로 계속 쫓아오고 있고 이러니 이제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인플레이션은 주식 투자로 이제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금은 연금저축펀드나 증여를 통해서 피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로 이제 하는 거죠. 그러면요, 그 저자님, 이게 S&P가 네. 물론 되게 좋고 네. 정말 이게 과거에도 이렇게 괜찮았는데 네. 미래에도 네. 정말 계속 오를 수 있겠죠. 미국이 막 패권이 흔들리고 막 없어지고 막 그러진 않겠죠?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미국 패권이 흔들려도 음. 주식시장은 이제 승자들의 게임이에요, 사실. 국내 독과점 기업도 많고 해외 독과점 기업도 많아서 주식 투자는 올라요. 이제 코로나19 때 보셨잖아요. 미국만 오르는 게 아니에요. 중국, 유럽, 미국. 그렇지만 우리가 글로벌 독과점 기업들의 수익이 더 높으니까 거기에 이제 투자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불확실해요, 사실. 주식 투자라는 게 다 과거 얘기예요, 지금까지. 근데 앞으로 미래에 똑같이 될 거냐? 이거는 이제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니까 불확실하니까 이제 미래에 대한 프리미엄이 생겨서 수익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워렌 버핏도 단기는 효율적이라서 수익이 어렵고 장기는 비효율적이라서 이제 수익이 많이 났다고 하셨는데요. 이제 제가 이제 10만 원을 웅달 책밤님께 빌리면은 1초 만에 갚아요. 그러면 10만 원 빌려주시겠죠. 당연히. 예, 근데 50년 뒤에 줘요. 그럼 얼마를 받으셔야겠어요? 그러니까요. 이자 붙이고 위험 네. 프리미엄 붙이고. 예, 제가 도망갈 수도 있고 모른 척도 할 수 있으니까 네. 뭐 100만 원은 받아야 되잖아요. 이런 상황이 이제 위험에 대한 장기 투자가 이런 위험에 대한 프리미엄 때문에 수익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불확실성이랑 저는 변동성을 즐겨요. 만약에 변동성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식 투자했는데 손실이 안 나. 그럼 너도 나도 투자하겠죠. 그럼 수익률이 떨어지겠죠. 너도 나도. 근데 변동성이 높아. 50%씩 손실을 날 수 있어. 그러면은 안전 투자자들은 머뭇하고 못 투자하겠죠. 그러면 저희는 이제 변동성이 크니까 수익이 난다고 생각하니까 투자를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저희 수익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변동성과 불확실성은 즐겨야 돼요. 수익이 높아지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제 50년을 네네. 네, 50년을 바라보고 투자하라. 네. 진짜 근데 처음에는 이 문구를 접했을 때 좀 네. 되게 이거 너무 뭐 맞는 말이긴 하지만 너무 비현실적이다 약간. 네. 50년이 너무 기니까요. 네. 근데 저자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빨려 들어가네요. 그러면은 이제 네. 노동소득이 그래도 반드시 수반되어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50년 투자하려면. 네,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50년 바라보고 투자하라고 그러면 사람들 다 못해요. 어떻게 투자하냐. 근데 이걸 투자라고 자꾸 바라봐서 그래요. 투자라고 보지 말고 그냥 글로벌 독점 기업과 같이 간다. 나는 평생 같이 갈 거다. 이렇게 수익률 좋고 결국은 위기가 다가와도 글로벌 독과점 기업은 주주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해결할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다 그렇게 해결해 왔어요. 그래서 그냥 같이 간다 생각하고 이제 돈이 있으면 계속 사는 거죠. S&P 500을. 그리고 필요하면 조금씩 빼서 쓰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들한테 유산으로 물려줘요. 그러면 이제 가족의 대대적인 유산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좋았는데 앞으로 또 그러냐? 그건 몰라요. 그래서 미래는 알 수 없으니까 또 일을 해야죠.
최대한 많이 일을 해서 최대한 많이 투자하는 거죠. 지금 사실 제가 좀 이제 배당주 투자가 많아요. 이제 많이 투자를 하라고 그러는데 저는 왜 배당에 투자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꽃도 장미는 이제 가시가 있잖아요. 배당주가 저렇게 좋은데 주식이 저렇게 좋은데 배당까지죠. 뭔가 좀 의심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근데 배당이 그렇게 좋으면 사실 구글이나 워렌 버핏 주식은 배당을 안 하거든요. 그 돈으로 더 좋은 산업에 투자를 하고 성장하는 기업에 투자를 해요. 그렇구나. 근데 이제 배당을 주는 기업들은 이제 성장하지 못하는 기업들이 많죠. 그 돈으로 이제 배당을 주는데 이게 지금까지 좋았어요. 금리가 인하되니까. 배당 조금이라도 더 주면 금리 인하 기간에서 좋으니까. 근데 이제 앞으로 금리 인상이 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지만 금리 인상이 나와보면 배당주는 또 배당 매력이 이제 떨어질 수가 있죠.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19 때도 제가 배당주도 많이 봤는데 배당 컷도 해요. 기업이 안 좋으니까 배당을 안 주겠다. 근데 이것만 보고 은퇴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앞으로 계속 8%씩 들어오겠지 했는데 경제가 안 좋아졌어. 배당 컷이 당해서 배당을 못 준대. 그러면 배당주를 팔겠죠? 그럼 너도 나도 팔아요. 그러면 배당주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은퇴하려고 배당주를 모아놨는데 일을 더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런 경우가 많아요. 오래 하다 보면은 배당주가 하락을 해가지고 더 많이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런 경우는 오히려 그냥 S&P 500에 계속 투자를 하면서 네. 필요할 때 거기서 오히려 매도를 해서 네, 좀 빼서 그쵸. 쓰는 그런 방식이. 그리고 배당이 좋으려면 배당 성장률도 봐야 돼요. 배당 성장률이 뭐냐면 올해 뭐 10원 배당했으면 내년에는 20원 배당하는 기업이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런 배당 성장률 측면에서도 S&P 500이 훨씬 나아요. 배당주 펀드들보다. 그렇구나. 주식은 그 매도할 타이밍 그런 게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매도할 이유가 없어요. 이제 알아서 투자자들이 잘해주는 거죠. S&P 500에서 좋은 기업은 편입해주고 나쁜 기업은 빼주니까 그냥 계속 글로벌 독과점 기업들만 남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언제까지 투자하실 예정이신가요? 글로벌 독과점 기업 영원히 투자를 해야죠. 그래서 사실 매도할 이유는 없고 최대한 투자하다가 정말 쌀이 떨어졌다. 노동수족이 65세에 끝났다. 근데 뭘 먹고 살아요? 다시 국민연금도 적다. 그럴 때 이제 한두 두 주 팔아서 이제 쌀 사 먹어야지. 그때 이제 매도를 하고 나머지는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경제학적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매도할 때가 언제냐 물어보면은 이제 초과 공급이 일어났을 때예요, 사실. 초과 공급이 일어나면은 물건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러면은 이제 국민들이 물건 가격이 계속 떨어지는데 왜 지금 소비해? 10년 뒤, 50년 뒤에 더 싸질 텐데 하면서 소비를 안 해요. 그러면은 물건 가격은 계속 떨어져요. 물가도 계속 떨어지고 기업들도 어려워져요. 그러면은 기업들이 또 구조조정을 해요. 그리고 구조조정을 하니까 또 국민들이 임금이 없어서 또 소비를 못 해요. 이런 악순환이 반복돼요, 초과 공급이. 그런데 이런 초과 공급이 이제 나타났을 때는 이미 우리가 주식시장은 다 가격에 반영시켰을 때고 최저점에 팔 확률이 높죠. 저희가 알아차렸을 경우에. 근데 또 글로벌 독과점 기업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초과 공급이 일어나면 이렇게 손해가 나기는 걸 알기 때문에 가격을 계속 못 올려요. 항상 가격은 주주 수익 극대화하기 위한 전환점이 되게 만드는 거죠. 꼭지에다가 만드는 거죠. 그래서 초과 공급을 안 일어나게 하는 거죠. 그렇구나. 네. 애플 아이폰도 가격이 막 오르다가 조금 경제가 어려워지면 조금 싸게 내는 것도 있고 갤럭시도 계속 가격이 오르다가 가격이 조금 싸진 적도 있잖아요. 그래서 기업들은 자기 주주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초과 공급으로 놓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벌써 기업들은 그걸 민감하게 대응하면서 네, 그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윤 그 동기가 굉장히 근본적이라고 네네. 누가 그랬던데 그 유명한 투자가가 그러니까 그런 게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네. 미리미리 알고 대처하고 대응하고 하는 거군요.
다 유망한 것 같아요. 플랫폼도 유망하고 자율주행도 유망하고 클라우드, 모빌리티, 메타버스, 뭐 AI, 자동화, 바이오, 통신 다 유망하죠. 그리고 금리가 오르면 이제 은행 보험줄도 다 유망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전 종목이 다 유명한 거지. 어. 근데 이제 어떤 종목이 여기서 성공할 거냐 이거를 알아야 되잖아요. 사실 이걸 알면 제가 여기 안 있고 이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놀러 있겠죠. 그래가지고 저는 이런 유망 종목보다는 이제 글로벌 독과점 기업이 탄생할 수 있는 이 시스템에 투자하라고 하는 거예요. 네. 전 세계 인재가 모이고 인재들이 유니콘 기업들을 만들고 전 세계 돈이 월스트리트에 있고 이런 시스템에 있는 나라에 투자하는 거죠. 거기서 결국 나올 테니까. 그리고 여기서 안 나와도 돼요, 사실은. 왜 안 나와도 되냐면 월스트리트의 돈이 거의 전 세계 50%가 있어요. 그러면 이 돈을 갖고 있는 게 더 중요한지 이 기술력이 좋은 기업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한지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보면은 이제 페이스북도 인스타그램을 만들지 않았어요. 샀어요. 바로 샀죠. 그리고 구글도 지도 유튜브 하나도 안 만들었어요. 다 산 거예요. 왜냐면 돈이 많으니까 주가가 올라가니까 돈이 많으니까 이 돈으로 가지고 스탁 옵션을 주면서 인재들도 영입하고 독과점 가지는 기술들도 이제 사고 계속 사는 거죠. 주가가 높으니까 주가 교환도 하면서. 그러면은 글로벌 독과점 기술력 있는 업체들은 왜 하냐. 결국 이런 막강한 자본력이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들어올 텐데 지금이라도 비싼 가격에 팔아야지 경쟁을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기술력이 좋은 기업이 탄생하지 않더라도 그냥 M&A로 다 사버리니까 결국 미국에 이제 투자하는 거죠. 네. 그리고 S&P 500 생존 기간이 제가 투자했을 때 굉장히 길었어요. 1960년만 해도 60년인데 지금은 15년밖에 안 돼요. 생존 기간이. 기업이요? 네네. 그렇구나. 그만큼 기술 변화가 심해서 생존 기간이 점점 짧아져요. 그렇구나. 미래에는 더 짧아질 수도 있어요. 진짜 모르겠네요. 미래. 네. 그러니까 종목 선택 잘못 한 번만 하면 내 전 재산이 위험해지는 거죠. 그래서 개미 투자자들이 조금밖에 투자를 못하고 나머지는 또 인플레이션을 손해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전 재산을 투자할 수 있는 상품 선택을 하는 거죠. 또 책에서 인상 깊었던 점을 한 군데 보면은 대대손손 증여하라고 하셨습니다. 네네. 이 증여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증여는 이제 ETF 같은 경우는 증여를 하게 되면은 이제 전일 종가로 기준가가 생겨요. 그게 해외 직투나 국내에서 사는 건 똑같은 거예요? 네네. 전일 종가로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수익이 뭐 100% 났더라도 이제 가족한테 증여를 하면은 가족은 전일 종가로 기준가가 변경이 되니까 이제 수익이 안 나게 돼서 세금을 안 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2023년부터는 1년간 보유해야지 이제 그거를 이제 면제해주게 돼 있어요. 근데 뭐 저희는 계속 영원히 보유할 거니까. 그래서 이제 10년마다 이제 와이프랑 자녀들한테 증여를 하면 돼요. 와이프는 6억이고 자녀는 이제 성년 전엔 2천, 성년 후엔 5천이니까 10년마다 계속 자산 유산처럼 이제 증여를 해주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이제 세금 절세 효과를 얻을 수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세금 안 내고 이제 절세 효과를 거둘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이게 좀 생활비가 좀 급하고 이럴 때는 이거를 증여를 해서 이제 매도를 하면 돼요. 또 그렇게도 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만약에 또 급여 한 300만 원 정도의 사회 초년생이 이제 생활비와 투자비를 좀 어떻게 조율하면 좋을지 이것도 좀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이제 투자를 해보니까 이제 가장 후회하시는 분들이 연금 펀드가 굉장히 좋은데요. 그 젊었을 때 1,800 납입 못한 거를 다들 후회해요. 정말요? 네. 왜냐하면 연금 펀드는 돈을 투자하면은 원금은 언제든지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수익금과 이익과 배당은 나중에 60세 이후에 찾으면 연금으로 55세 뭐 이후에 연금으로 받으면 3.3에서 5.5만 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좋은 상품이죠. 근데 이거를 1년에 1,800밖에 못 넣어요. 음. 그러니까 이게 왜 좋은 상품이냐면 이제 제가 이제 해외 주식에 1,800을 넣었어요. 그러면은 100% 수익이 나서 3,600만 원이 됐어요. 그럼 이제 1,800을 빼고 싶어요. 그러면 이 수익률에 연동이 되니까 이제 뭐 900만 원 원금, 뭐 900만 원 이익 돼서 900만 원 이익을 세금을 내게 되잖아요. 근데 연금 펀드는 제가 1,000만 원만 빼고 싶어요. 그럼 1,000만 원만 뺄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안 내고. 그러니까 세금 이혼 효과, 세금도 절약되고 또 나중에 세금을 내게 되니까 이혼 효과까지 다 발생되는 거죠. 그래서 부자들이 연금 펀드는 1,800 꼭 넣어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내가 죽으면은 이제 자녀들한테 상속이 되는데 3.3%만 떼고 또 자녀들한테 또 상속이 돼요. 그래서 이제 젊은 분들이 이제 고민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300만 원 정도면 이제 연금 계좌에 1,500 넣고요. IRP에 300 넣어서 이제 1,800을 맞추는 거죠. 월 150씩. 그래서 연금 계좌에서 400만 원 세액공제 받고 IRP에서 300 세액공제 받고 그러면 총 700만 원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성과급이 나왔다. 그러면 IS 계좌에 연간 2천만 원을 넣는 거죠. 그리고 2천만 원을 넣고 3년 지나고 나서 이거를 연금 펀드 계좌로 옮기실 수가 있어요. 그럼 또 옮기실 때 이제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돈을 더 많이 받았다. 그럼 해외 ETF를 사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구나. 그러면은 이게 계속 이렇게 1,800만 원씩 붙다가 네. 아까 또 비슷한 질문이긴 한데 집을 살 때는요. 네네. 이 연금 펀드 안에서 매도를 하는 건가요? 그렇죠. 연금 펀드 안에서 이제 매도를 하고 원금을 빼서 집을 살 수가 있죠. 그 원금만 빼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저는 그거를 이제 추천하기보다는 이제 결혼을 했을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결혼을 했을 거지만 해외 주식에 있는 거를 와이프한테 이제 증여를 하면은 와이프는 기준일 전일 종가로 받으니까 이제 세금을 낼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게 하고 연금은 계속 가져가는 게 좋아요. 왜냐면 여기서 이제 1,800을 다 뺐어요. 집을 산다고. 그리고 돈이 여유로워요. 그럼 1,800 넣고 싶은데 못 넣어요. 1년에 1,800밖에 안 돼서. 5060 세대는 어떻게 좀 투자를 해야 될까요? 이제 5060 세대도 조금 이제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제 사망 대부분 원이 암인데 이제 암이 곧 정복되면 정말 120세까지 살 수 있더라고요. 근데 30살에 직장을 얻어서 60세에 은퇴하면 60년 동안 돈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 유일하게 인플레이션을 이길 수 있는 게 주식 투자인데 이제 장수가 필수가 돼버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주식 투자를 안 하고는 5, 60세대 선생님들도 어려울 거예요. 인플레이션은 되고 점점 장수는 되고 국민연금 점점 줄어들고 이제 돈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5, 60세에도 이제 저는 이제 보통은 3년 정도 생활비를 빼놓고 투자를 하라고 하거든요. 그 3년이 이제 2008년 금융위기 때 회복된 기간이 3년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이제 3년 정도 생활비는 빼고 나머지는 이제 S&P 500에 투자하면서 인플레이션을 이겨야겠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5, 60대 분들도 저는 투자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또 저자님 제가 요즘에 요즘 이슈를 좀 한번 말씀드려보면 막 2022년 이제 금리 인상한다고 하고 테이퍼링 뭐 조기 종료한다고 그러고 막 긴축 확대한다고 그러고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이런 거시 이슈 뉴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오늘 사서 내일 팔아야 돼야지 생각하니까 이게 거시 이슈가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제 지나고도 다 있었어요. 테이퍼링, 조기 금리 인상, 긴축. 근데 지금 생각도 안 나요,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주식시장은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이겨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계 1차 대전도 이겨냈고요. 세계 2차 대전도 이겨냈고, 한국 전쟁, 걸프전, IMF, 닷컴 부불, 9.11 테러, 이라크 전쟁,
코로나19 이겨내고 있잖아요. 길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꾸준히 매수하는 사람한테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네. 결국 기업들은 주주 수익 극대화를 위해 일할 테니까요. 그리고 그 고점 논란도 있잖아요. 지금 미국 주식 너무 높다. 네, 그리고 올해 폭락이 온다. 네, 버블 터진다. 막 이런 거. 네. 그러니까 이게 인생에서 나 한 번 사겠다 주식을. 그러면 의미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꾸준히 사면 이런 것도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고점 찍고 내려오면은 기회예요. 왜냐하면은 떨어질 때 이제 코스트 에버리지 효과로 같은 돈이면 더 많은 수량을 살 수 있잖아요. 굉장히 좋은 시기죠. 오히려 그리고 은퇴 시기가 많이 안 남았다면 오히려 저가에 살 수 있는 완전 좋은 기회가 되는 거죠. 제가 이제 투자를 했을 때 2001년부터 2012년까지 장이 횡보를 했어요. 그때 2013년에 1500을 뚫고 S&P 지수가 올라갔어요. 네. 그때부터 지금까지 다 고점이라고 그랬어요. 1500부터요. 2001년부터 2012년까지 S&P 지수가 횡보를 한 거예요? 네, 횡보를 했죠. 되게 오랫동안 했네요, 이때. 네. 이때도 되게 힘들었겠네요, 많이 투자하시는 분들이. 근데 이제 계속 매수하시는 분들은 주가가 이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니까 적립식은 꾸준히 사잖아요. 그래서 이때도 이제 횡보할 때도 적립식으로 사면 이제 이익인 거죠. 그래서 그냥 모아간다 생각하는 거군요. 네, 계속 모아간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2013년에 1500 뜰 때 다 고점이라고 그랬어요. 역사적 고점이 왔거든요. 이제 계속 횡보한다. 다 1700까지 올랐어요, 지금. 그래서 근데 그러면 코로나19 때 맞췄겠죠. 고점에 때. 근데 3개월 만에 회복됐잖아요. 그래서 고점을 맞춰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20년 이렇게 보니까 뭐 10년도 조금 횡보했다 쳐도 넘어가면서 20년 되니까 확 뛰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기업은 결국 주주 수익 극대화를 원하니까 결국 오른다 생각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고점 논란, 저점 논란 아무 의미 없고 계속 사면 되는 거예요. 진짜 영원히. 영원히. 자녀에게 중요한. 자녀는 또 자녀들한테 중요하고, 대박이다, 진짜. 그럼 뭐 유대인이나 워렌 버핏보다 더 많이 보유 기간 늘리는 거죠. 엄청 이게 심플해지면서 진짜 대박인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뭐 미래에 제가 예측을 가능해요. 그러면 코로나19 때 20%, 25% 조정이 온다고 예측이 가능해요. 맞췄어요. 그 다음에 지수가 100% 올랐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횡보장을 예측했어요. 2001년부터 2012년까지 계속 횡보할 거야. 근데 2013년부터 2021년까지 200% 이상 올랐어요. 주가가. 그러니까 의미 없는 거죠. 그냥. 계속 사면은 오늘도 사고 내일도 사고 내일 모레도 사면 예측이 거의 필요가 없는 거예요. 또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책에서 위기 때도 계속 기업을 사라고요. 네. 근데 또 방송 보면 또 막 교수님들도 그렇고 막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이 금 사야 된다, 달러 보유해라 막 이런 얘기도 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2008년부터 틀려진 게 이제 버냉키께서 이제 취임하면서 이분이 이제 공황 연구자예요. 공황이 어떻게 오고 공황을 어떻게 해결했냐. 그랬더니 미국 대공황이 왔을 때 이제 미국에서 금리를 올리고 긴축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폭락이 온 거죠. 그래서 부랴부랴 다시 내렸는데 이분의 생각은 위기가 오면 돈을 풀어야 된다. 그래서 위기를 탈출시켜야 된다. 해서 2008년도 때 이제 돈을 풀어서 금융위기를 극복했어요. 근데 이게 2019년도에도 똑같은 정부가 또 돈을 풀어서 위기를 극복해야 된다. 그래서 두 개가 이제 성공적으로 위기가 극복을 했죠. 그러면 또 앞으로 또 위기가 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또 돈을 풀겠죠. 그래서 결국은 계속 돈을 풀면 이제 주가는 오르는 거죠. 그래서 주식에 투자해야 되고 기업들을 일단은 살리고 보자. 이게 너무 강해요. 그래야지 일자리가 유지되고 일자리가 유지되면 서민들이 회사에 다닐 수 있죠. 그래서 기업들에게 돈을 저렴하게 이제 빌려주고 연금과 보험도 면제해주고 돈을 넘쳐나게 해줘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전화 온 적이 있어요. 코로나19 때 이제 돈을 지원받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주식을 사고 싶다.
그래서 이제 주식을 이제 사들인 경험도 있어요. 아, 근데 아, 코로나19에서 이제 발생하니까 이제 계약직이나 단기적인 일자리가 이제 없어졌잖아요. 근데 정부는 또 돈을 풀어서 코스피가 1,500부터 3,000까지 오르고 S&P 500이 2,250에서 뭐 4,500까지 더 넘어간 거예요. 100%가 올라가 버린 거예요. 주식을 가진 자본가들의 수익이 이제 늘어난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위기 때 이제 투자해야 되는 거고요. 금은 오를지 내릴지 솔직히 몰라요. 근데 당연히 이제 돈이 많으니까 금도 오르겠죠. 근데 금이 얼마나 오를지도 이제 모르는 거죠. 불확실한 거죠. 그런데 달러 환율도 제가 이제 2008년도에 50% 올랐어요. 1,000원에서 1,500원까지. 근데 이번 2020년에는 통화 수합을 너무 빨리 맺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식은 25% 떨어졌지만 환율은 8%밖에 안 올랐어요. 그래서 이제 달러로 이제 S&P 500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제 해지가 잘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미래는 알 수 없어요. 금리 오를지 내릴지 알 수 없고요. 채권이 오를지 알지 낼 수 없고요. 달러 환율이 오를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보편 타당한 것에 투자하는 거죠. 아, 예, 저자님 정말 오늘 이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정말 몇 가지 키워드들이 머릿속에 네. 이렇게 쏙쏙 박히는 것 같아요. 네. 그 글로벌 독과점 기업에 투자하라. 네. 그리고 그거를 만드는 시스템에 예, 투자하라. 만드는 시스템에 투자하는. 아, 그리고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S&P 500. 네, 그렇죠. 그렇죠. 딱 연결을 해가지고 아 너무 심플해지고 네. 예, 좀 많이 좀 자주 좀 출연하셔가지고요. 이 방송 웅달책방뿐만 아니라 다른 채널도 많이 출연하셔서 네. 좀 이렇게 흔들리고 네. 또 막 이렇게 사람이 또 이렇게 한 번 들어서 또 잘 안 되잖아요. 네. 또 이렇게 실천이 좀 꼬이고 이럴 때 그때마다 좀 출연하셔가지고 얘기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이게 경험이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리 책 읽고 조언이 들어도 내가 경험하지 못하면은 사실 투자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신 분도 당장 S&P 500 투자하시기 어려우실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최대한 책을 많이 읽고 많이 경험을 해보시고 아 내가 손실이 났을 때 다시 한번 이 방송을 들어보시고 투자의 방향을 꼭 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저는 혹시 뭐 끝으로 네. 좀 뭐 저희 웅달책방 시청자분들께 네. 해주고 싶은 말씀이 계시다면 네, 지금 미국에서 401k 100만장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타이밍을 예측해서 오르면 사고 내리면 매도했을까요? 아니죠. 그냥 꾸준히 자동이체만으로 글로벌 독과점 기업들과 함께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도 꾸준히 매수해서 그냥 글로벌 독과점 기업과 함께 가면 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굉장히 연봉이 높으신 분들이 아니에요. 그때 조사해 본 거 보면은 6만에서 7만 달러. 그런데도 100만장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100만장자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투자를 하니까. 그래서 이제 원금을 살펴봤는데 원금이 3억이에요. 그리고 수익이 7억인 거죠. 그래서 원금보다 수익이 많아졌을 때 이제 자본가의 길로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녀들도 제 생각에는 이제 10,000원씩 넣어줘요, 1%. 그리고 20년 뒤에 돼 보면은 이제 뭐 원금은 200만 원인데 수익이 400만 원이다. 그럼 이제 자녀들도 아는 거죠. 아, 자본가는 결국 자본보다 수익이 더 크구나. 그래서 장기 투자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청년들한테 이제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제가 오래 살아본 건 아닌데 세상에 꼭 이제 등가 교환의 법칙이라고 이제 작용하는 것 같아요. 등가 교환은 이제 같은 것끼리 교환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청년들 이제 돈 벌고 싶은 건 이해하겠는데 우리가 수익률 대회 1등 하겠다고 호가창만 보고 있고 부동산 임장만 하러 가는 동안 반대로 우리들의 소중한 추억들이 이제 사라지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거를 교환해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수익률도 지수 평균 수익률을 못 얻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돈의 노예가 되는 거죠. 돈이 목적이 돼버린 거예요. 행복하려고 돈을 벌려고 했는데 돈의 이제 목적이 돼버리니까 인생이 이제 조금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투자는 S&P 500에 맡기고 더 소중한 인생에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박수가 나오는데요, 저를. 아, 저자님,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많은 귀중한 인사이트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끝으로 제가 멘트하고 오늘 네. 이렇게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이렇게 해서 당신의 주식 투자는 틀렸다의 저자님과 오랜 시간 귀중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보았습니다.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